50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 유럽이 전부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고 결국 한국을 찾기 시작했죠.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F-35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를 무시하던 프랑스마저 이제는 천무 없으면 방위가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미 해군도 10년 안에 100척의 함정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 물량을 한국 조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죠. 세계 군사 패권이 흔들리는 이 순간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째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로버츠입니다. 그동안 펜타곤과 국방부를 수없이 드나들며 수많은 방산 뉴스를 다뤄봤지만 그날만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50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줄줄이 취소했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취재해온 미국 방산업계에서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초강력 관세 때문이었어요. 동맹국들조차 이제 미국 무기는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켜본 70년간의 서방 동맹이 금전 문제로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세계 최강 미군의 무기들이 갑자기 외면받는 상황. 제가 그동안 절대 불가침이라 여겨왔던 미국의 방산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동료가 제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로버츠,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 방산주들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어.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독일이 180억 달러 규모의 F-35 계약을 취소했고 프랑스는 8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도입을 백지화했어요. 영국마저 유로파이터 추가 구매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60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헬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이지스 시스템 구매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죠. 그럼 이제 어디서 무기를 사겠다는 건가?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15년간 워싱턴에서 취재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늘 뒷전이었거든요. 미국 무기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KAI 같은 회사들은 그저 2차 협력업체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면에 나서게 된 겁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장을 어렴풋이 지켜봤어요.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호주에 레이더를 납품하는 소식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규모의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어요. 로버츠 기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브리핑룸으로 오세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까지 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제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는 나라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제가 15년간 취재한 미국 외교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브리핑룸 안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다른 기자들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이었죠. AP통신 기자가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대통령님, 이는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맹이든 뭐든 미국이 손해보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럽 특파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온 첫 번째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더 이상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 계획을 진행할 수 없다. 독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담을 질 순 없다. 제가 베를린 특파원에게 확인했을 때
정말 독일이 180억 달러 규모의 F-35 계약을 전면 취소했다는 겁니다. 35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된 거예요. 독일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미국에 굴복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까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도입도 즉시 중단됐어요. 프랑스 국방부 장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미국의 방산업체들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워싱턴에서 15년간 지켜본 70년 동맹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영국마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미국산 F-35 대신 유로파이터 추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던 영국이 말이에요.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샵스가 B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영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예상했나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로버츠 기자, 우리도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어요. 국방부 내부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500조 원이에요. 제가 계산해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록히드 마틴 주가가 하루 만에 23% 폭락했고 보잉은 18%, 레이시오는 21% 떨어졌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노스롭 그루먼도 각각 15%, 19%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방산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도 5% 넘게 하락했어요. 다우존스도 800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제가 월스트리트의 방산업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로버츠 기자,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해요. 해외 수출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막힌다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이탈리아 국방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다른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12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헬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누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그때 제 동료 기자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로버츠, 유럽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한국이요? 제가 다시 한번 놀란 이유였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제가 파리 특파원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로버츠, 프랑스가 한국 천무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어. 천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가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럽 무기는 유럽에서 조달해야 한다며 K방산을 노골적으로 배척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를 취재했었어요. 한국 업체들의 부스를 찾은 유럽 관계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는 아예 한국 구역을 지나치기까지 했어요. 아시아 무기로는 유럽을 방어할 수 없다.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랑스군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시저 자주포들이 러시아 공격으로 상당수 파괴됐어요. 급히 대체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제 하이마스를 주문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통보해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이 먼저 주문을 넣어서 생산 대기 순번이 밀렸다는 이유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정비였습니다. 하이마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미국 기술자가 와야 하는데 관세 문제로 그것도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한 르몽드 기자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 천무 시스템을 공식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천무는 한화 시스템에서 만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사거리가 290km에 달해요. 하이마스와 성능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한화 시스템 관계자가 프랑스 대사관에 6개월 내 납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국회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당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국방장관님, 한국 무기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르코르니 국방장관의 답변이 가관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됩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그때는 아시아 무기라며 무시하더니 이제는 상당히 발전했다고 하네요. 저는 프랑스 국방연구원의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천무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현실이고 미국 무기는 당장 구할 수 없어요. 한국 무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DSI의 편집장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천무 시스템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폴란드군이 이미 도입해서 사용 중이고 성능에 대한 평가도 좋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던 프랑스가 이제는 한국 무기 없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프랑스 국방부 전직 관리는 더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기술력도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요. 하지만 프랑스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탈레스, 넥스터 같은 자국 방산업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탈레스 CEO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프랑스 국방은 프랑스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외국 무기에 의존하는 것은 주권 포기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프랑스 자국 무기로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없었어요. 제가 엘리제궁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웃던 나라의 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거예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같은 상황일까요? 제가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목격한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표단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더군요. 회의실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로버츠 기자,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주세요. 미 해군 조달청의 고위 관계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어요. 향후 10년간 최소 100척의 함정을 교체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함정 건조를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의 조선업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헌팅턴 인갈스 같은 대형 조선소들이 있지만 비용과 건조 기간이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35억 달러가 들고 건조 기간은 7년이나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20억 달러에 4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계의 숙련 용접공들이 대거 은퇴하면서 기술 공백이 생긴 거예요. 제가 헌팅턴 인갈스의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24시간 3교대로 작업하고 자동화 수준도 훨씬 높습니다. 미국 해군대학의 조선 전문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군함 건조 경험이 풍부해서 품질도 우수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건조한 함정들의 성능은 이미 검증됐어요. 필리핀에 수출한 호세 리살급 호위함, 페루에 납품한 함정들이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 이유가 있었어요.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을 둘러본 후 그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수준의 조선소는 미국에 없다. 현대중공업의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본 미 해군 제독이 한 말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함정을 조립하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도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만 톤급 상륙함을 단 18개월 만에 건조하는 모습을 보고 미군 관계자들이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같은 규모의 함정을 만드는데 최소 3년은 걸린다. 미 해군 조달청장 델 토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는 현대중공업 회장과의 면담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 해군이 필요한 함정들을 적정 가격과 기간 내에 건조할 수 있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조선업 노조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함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중국의 해군력이 급속히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함정 전력을 빠르게 증강해야 했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에 대응할 수 없어요. 미국 군사 전문지 네이비 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어요. 민주주의 진영에서 대규모 함정 건조가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후배 취급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세계 방산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과연 한국이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키예프에서 목격한 장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점점 뚫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유럽 각국의 대응이었어요. 제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방공 무기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로버츠 기자,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나토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G7 국가들이 창고를 뒤져서 중고 패트리엇 시스템을 모으고 있어요. 신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유럽 국가들이 중고 무기를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시스템 3개 포대를 제공했는데 정작 독일군이 보유한 건 12개 포대뿐이었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줄 패트리엇이 없습니다. 우리 자국 방어도 위험한 수준이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시저 자주포와 스칼프 미사일 때문에 자국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제가 프랑스 국방연구원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유럽이 이렇게 무기가 부족한 줄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는 미국의 해구산과 나토에 너무 의존했습니다. 자체 방산 능력을 소홀히 했죠. 영국은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제공했는데 재고가 떨어져서 추가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산 라인이 이미 중단된 지 오래였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아예 더 이상 줄 무기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수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UAE에는 천공 방공 시스템을, 사우디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량으로 납품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수출 규모는 더욱 놀라웠어요. K9 자주포 672대, K2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해서 총 2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한 관계자가 제게 말했더군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따라갈 수 없어요. 3년치 물량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한화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궁과 천무 시스템의 해외 수주가 급증하면서 울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상황이었어요. 돈 많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이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한국은 세계 곳곳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한 군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과 유럽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간단해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때문에 실전적인 무기 개발에 집중했어요.
반면 유럽은 평화에 안주하면서 방산 투자를 소홀히 했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70년간 분단 상황에서 단련됐어요. K9 자주포는 6.25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개발됐고, 천공 방공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과는 출발점부터 달랐던 거죠. 제가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 전문가와 만났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무기들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전성이에요. 실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된 무기들이라서 성능이 검증됐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프랑스의 탈레스 같은 유럽 방산업체들도 이제 한국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라인메탈 CEO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놀랍습니다.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독일의 퓨처 에어 컴뱃 시스템은 개발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8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프랑스의 스코르피온 장갑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발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양산은 여전히 지지부진했어요. 제가 파리의 한 방산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 보여요. 한국은 이미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고 생산 속도도 빨라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유럽이 한국 무기 없이는 자국 방어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찾았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의 반응이 의외로 조심스러웠어요. 국방부 국방산업정책관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로버츠 기자님, 우리는 단순한 무기 판매업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미국과 유럽이 원하는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생산시설 자체를 가져가려고 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기회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 자체를 노리는 시도였던 거예요. 실제로 독일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내용을 보면 그랬습니다. 독일 내에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 전수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모 시스템을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화 시스템의 한 임원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겪었던 일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기술 협력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기술을 빼가려고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된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는 협력이라고 했지만 결국 한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이 미국으로 이전됐습니다.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핵심 기술들이 유출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어요. 방산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종속을 의도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제안한 산업 파트너십의 내용이 그랬어요. 미국 내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진들을 파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더군요. 이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제안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는 시도죠.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FA50 경공격기에 미국 내 생산을 제한했는데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핵심 기술을 모두 공개하고 생산 노하우를 전수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나요? KAI의 한 임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유럽의 제안들이었어요. 독일은 K2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형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자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한국이 기술만 제공하고 주도권은 독일이 갖는 구조였어요. 프랑스의 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무와 유럽 미사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자고 했는데
지적재산권은 프랑스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강력히 반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방산판 반도체 공장 빨림 시나리오예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그랬어요. 미국과 유럽이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국방대학교의 한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했어요. 우리가 지금 을의 위치에서 협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갑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굳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어요.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저에게 말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한국 방산업계의 이런 태도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을 간절히 바라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확인한 바로는 한국이 정말 독특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런 경우는 제가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중국에 대응할 수 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중국이 매년 구축함 8척, 호위함 12척을 건조하고 있어요. 미국 혼자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조선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실제로 미국의 조선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가 2년씩 지연되고 있었고 차세대 구축함 개발도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대학의 조선 전문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효율성은 미국의 2배 이상이에요. 건조기간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유럽의 방산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총감 카르스텐 브로이어가 의회에서 증언했어요. 독일군이 필요한 무기를 자체 생산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요.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넥스터와 탈레스 같은 방산업체들이 있지만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했어요.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만난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량의 무기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자국 우선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어요.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된 거예요. 제가 런던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만난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유럽도 한국을 필요로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해요. 실제로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보면 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은 최소화하고 대신 폴란드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조립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호주와의 레이더 수출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호주에서는 최종 조립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한 임원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요.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해외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죠. 이는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전략과 똑같았어요. 핵심 기술은 본국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는 단순 조립만 하는 것 말이에요. 미국의 방산 전문지 디펜스 뉴스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방산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화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산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폴란드, 호주, UAE, 사우디,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들이 모두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산 분야의 신흥 헤게모니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는 20세기 후반 일본이 자동차와 전자 분야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급부상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그들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었어요. 유럽도 유럽방산기금을 조성해서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런 노력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제인스 디펜스의 분석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방산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한국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이 현재의 3배 수준인 6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15년간 국방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계약이 거절된 자리에 정말 한국의 이름만 남았어요.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에서 제가 마지막 기사를 정리하면서 느낀 감정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만든 혼돈, 70년 서방 동맹의 균열, 유럽의 무기 부족 사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한국만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목격한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각국 대사관 차량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심지어 미국 대사관 차량까지 있었어요. 모두 한국의 무기 구매를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받는 미팅 요청이 20건이 넘어요. 다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서방 선진국들에게 기술 이전을 간청하던 처지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화시스템 창원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시간 풀가동되는 생산 라인에서 천무 로켓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공장장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3년치 주문량이 확정됐어요. 이런 호황은 처음이에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도 비슷했습니다. 폴란드향 K9들이 연달아 생산되고 있었고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주문도 대기 중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우리 고객이 됐어요. 현대로템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A50 생산 라인이 확장되고 있었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라크까지 주문이 밀려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와 업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과거처럼 무작정 수출을 늘리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방산업정책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되고 싶지 않아요.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허브가 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보면 그랬습니다. 핵심 기술과 부품은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해외에서는 조립과 정비만 담당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보여준 헤게모니를 한국이 방산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구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룰을 정하고 우리가 길을 여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질서를 새로 쓰고 있었어요. 유럽의 무기 부족, 미국의 생산 능력 한계, 중국의 군사적 부상. 이 모든 변수들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세계 방산업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주목해야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방산 담당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과 유럽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축이 될 거예요. 21세기 방산업의 허브는 한국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의도치 않게 만든 결과였지만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가 의존하는 갑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500조 원 계약이 거절된 그 자리에 한국이 새로운 질서의 주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지켜본 국제 질서의 변화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